애비도 없는 가난한 집 딸년이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 말이 내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배추 더미 앞에서 홀로 울며 절인 배추를 나르던 내 딸아이. 그 야윈 어깨 너머로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리던 사돈의 얼굴과 지금 내뱉은 저 모진 말이 하나의 그림처럼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오히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긴 지옥이구나. 내 딸이 지옥 한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명료한 사실만이 심장을 관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내 딸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던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나온 드라마를 보며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떠놓았던 앙증맞은 털신을 만지작거리며 금쪽 같은 내 딸 지연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배가 남산만해져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눈에 선해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렇게 순하고 여리기만 한 애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할까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날들이 무색하게도 지연이는 씩씩하게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그늘이 느껴질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요.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저녁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 사랑 지연이라는 이름에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좀 괜찮은가? 밥은 잘 챙겨 먹었을까? 늘 같은 질문을 떠올리며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보고 싶었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끄하고 억지로 울음을 참아내는 소리가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는 압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 숨소리만 들어도 내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요. 방금까지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정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응? 어디 아픈 거야? 한참이나 흐느끼던 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갈라지고 떨리는 그 목소리는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말을 해봐. 우리 딸. 어머님이 방금 전화하셨는데 주말에 김장을 하자고. 김장.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다달이 용돈 챙겨드리는 것도 모자라. 올해는 힘드시다고 김치까지 다 사서 보내드렸는데. 이 시기에 무슨 김장이란 말입니까? 제가 아는 사돈은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장? 그 집 김장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니? 갑자기 무슨 김장이래? 올해 배추가 아주 좋다고 딱 1,000포기만 하신대. 1,000포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1,000포기 김장 앞에서는 기절초풍할 판인데 하물며 당장 내일 모레 아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삭의 임산부에게 할 소리입니까?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올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1,000포기? 그 노인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정말. 너 당장 못한다고 했어야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데 그걸 하겠다고.
제 분노에 놀란 듯 딸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말씀드렸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나약해서 문제라고. 자기는 애 없고도 갓을 갈았다면서 말대꾸한다고. 흑.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돈의 그 우아한 말투 뒤에 숨겨진 뱀 같은 속내를 저는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제 손을 잡고 어머님, 지연이 제가 친딸처럼 아끼겠습니다라며 웃던 그 얼굴 뒤에 이런 시커먼 마음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은, 김서방은 뭐라더냐? 그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당장 말렸어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딸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길게 이어진 침묵. 그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 반반한 얼굴값도 못하는 속 빈 강정 같은 놈.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을 줄 알았지. 정작 자기 아내 하나 지켜줄 줏대도 없는 위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엄마가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원래 우리 집은 김장을 동네 잔치처럼 크게 한다고. 저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도와주긴 뭘 도와줘. 자기 엄마 성질 뻔히 알면서 결국 모든 굳은 일은 내 딸이 다 하게 될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 비겁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 모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 없이 홀로 딸 하나만 바라보며 남들에게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쓴물 단물 다 삼키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내 딸이 고작 저런 함량 미달의 인간들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럽게 울고 있는 딸을 먼저 다독여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제 딸은 기댈 곳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욕설과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연아, 내 딸 울지 마,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돈 어른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설마 아무리 그래도 만삭의 며느리를 혼자 일시키시겠어. 분명 다른 사람들도 부르고 다 같이 하자는 뜻일 거야.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일단 푹 쉬어. 알았지? 그것은 딸을 향한 위로이기도 했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으려는 저 자신을 향한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제발 그러기를, 사람이면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딸을 겨우 달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은 가슴으로 낳아 심장으로 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날 밤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아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겨 덮어봐도 한겨울 외풍처럼 스며드는 불안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눈물 흘리던 내 딸의 모습이 어른거렸고 눈을 뜨면 천장이 내려앉는 듯한 답답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사돈의 그 가식적인 웃음과 사위놈의 비겁한 얼굴이 번갈아 떠오를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내가 왜 그때 더 강하게 나가지 못했을까? 어디 아픈 사람에게 일을 시키십니까? 소리치며 당장 전화를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결국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말았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여도 차가운 물을 몇 컵이나 들이켜도 들끓는 속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막 새벽 6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지금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아가야, 엄마가 미안하다 배를 쓰다듬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또다시 심장이 죄어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가지 말라고 이 애미가 가서 다 엎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딸과 사돈 사이만 더 나빠질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착해 빠진 내 딸은 분명 저 때문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졌다며 또 제 탓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설마 혼자 시키지는 않을 거야. 어젯밤 딸에게 했던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애써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지도 몰라. 사돈도 사람이니 생각이 있겠지. 막상 가면 시누이도 와 있고 동네 사람들도 불러서 잔치처럼 북적거릴 거야.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은 천폭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숫자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사돈의 평소 행실을 떠올려 봤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나 볼 법한 우아한 자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봤을 것 같은 고고한 얼굴. 그런 사람이 과연 흙 묻은 배추를 직접 나르고 고춧가루 범벅이 되어가며 김장을 할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굳은 일은 내 딸, 지연이의 몫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딸은 지금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미 된 도리로서 더는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가봐야겠다. 저는 옷을 깨어 입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모든 행동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차키를 움켜쥐는 손이 잘게 떨렸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가서 상황만 보고 오자. 만약 내 예상과 달리 여러 사람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김장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조용히 차를 돌려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괜한 걱정으로 딸의 시댁에 찾아온 유난스러운 친정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불길한 예감이 사실이라면 저는 거기까지는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내 쿵, 쿵, 쿵 제 발소리가 동굴처럼 울렸습니다. 딸의 시댁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멀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의 도로는 한산했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라디오를 틀자 마침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그마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흥겨운 가락이 제 불안한 마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차 안에는 제 거친 숨소리와 불안하게 떨리는 엔진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내달리며 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지연이를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내 딸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옷 장사도 해보고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딸아이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해주었습니다.
행여나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 예의범절 하나는 깐깐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딸인데 고작 저런 대접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시댁이 있는 부촌이었습니다. 높다란 담벼락과 으리으리한 대문들이 즐비한 곳. 처음 상견례를 하러 왔을 때 저는 이 동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괜히 주눅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들킬세라 시댁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차에서 내리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라도 내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있다면 나는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문을 열고 그 지옥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가 과연 내게 있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눈물 흘리던 딸의 얼굴이 떠오르자 다시 용기가 솟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에 몸을 숨긴 채 딸의 시댁 대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정말 김장을 하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아무런 인기척도 시끌벅적한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문 옆 정원수가 무성하게 자란 담벼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집 앞마당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까치발을 들고 나뭇가지 사이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지독한 악몽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넓디 넓은 마당 한가운데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쌓여있는 절인 배추 더미, 그리고 그 앞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홀로 서서 배추를 나르고 있는 내 딸, 지연이의 모습. 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분간조차 어려웠고 터질 듯한 배를 부여잡은 채 힘겹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은 행여나 뱃속의 아이에게 무리가 갈까 배를 감싸 안은 채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풍경의 정점은 따뜻한 툇마루에 앉아 유유히 차를 마시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관람하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성과 합리, 체면과 염치, 그딴 것들이 들어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제 주먹이 부서져라 철문을 내리쳤습니다. 문 열어. 이봐요, 사부인. 문 열라고요. 당장. 제 고함 소리에 놀란 듯 마당 안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딸이 휘청거리며 이쪽을 돌아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하는 듯한 딸의 놀란 얼굴은 이내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돈 역시 찻잔을 내려놓고 불쾌한 표정으로 대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가 나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가정부를 밀치고 마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지연아, 내 새끼,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일어나 어서.
제 목소리에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참아왔던 모든 설움을 토해내듯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저는 딸을 부축해 일으키며 그 연약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게로 고스란히 전해져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불타는 눈으로 툇마루에서 내려와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돈을 노려보았습니다. 사돈은 그제야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불청객을 쫓아내려는 듯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사부인.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세요?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이닥치고 어디서 배운 예의범절이 이 모양이세요?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무례, 지금 저 상황을 보고도 무례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까? 저는 딸을 제 등 뒤로 숨기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지키려는 듯이요. 무례, 지금 무례라고 했습니까? 당신 눈에는 이 꼴이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곧 애 낳을 만삭의 며느리에게 천포기 김장을 시켜요?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야. 제 고함에 사돈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벌레 보듯 쯧쯧 혀를 찼습니다. 어머, 사부인. 목소리 좀 낮추시죠. 없는 집사람이라 그런지 교양도 없고 목소리만 크시네. 그리고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유난이세요? 며느리가 시댁 김장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임신한 게 벼슬이에요? 나 때는 애둘 없고도 밭을 갈았어요. 요즘 것들은 나약해서 문제라니까. 남들 다 하는 김장. 나 때는. 저는 그 말에 이성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들, 어떤 미친 인간이 만삭 며느리 혼자 천포기 김장을 시킵니까? 나 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나 때 타령이야. 당신 딸이었어도 이랬을 거야. 당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딸이었어도 이 추운 날 마당에서 혼자 이 고생을 시켰을 거냐고 묻잖아. 제 말이 아픈 곳을 찔렀는지 사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입에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을 굴러들어와서는 애비도 없는 가난한 집 딸년이면 시집 왔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래요? 애비도 없는 가난한 집 딸년.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B-하는 이명과 함께 사돈의 입이 뻐끔거리는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제가 이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내 딸이 이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할 때도,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 있을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딸을 떳떳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저 여자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치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내 심장이 터질 듯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어떤 서늘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런 인간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자, 지연아.
이런 곳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 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사돈이 당황한 듯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딜 가? 김장 아직 반도 못했어. 이거 다 해놓고 가야지. 저는 제 앞을 막는 사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내보지 않았던 차갑고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 당신이나 실컷 해. 아니, 이 많은 걸 혼자 어떻게 다 해. 당신 남편이랑 아들놈 불러서 같이 해. 그리고 오늘부로 당신과 우리는 끝이야. 다시는 내 딸 앞에, 내 손주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아들었어? 마침 그때 집안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오던 사위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어리둥절한 듯 멍한 표정으로 저와 제 딸, 그리고 자기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서방, 자네 엄마랑 오붓하게 김장 잘해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딸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과 함께 차에 오르고 시동을 걸고 그 동네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마 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었고 딸 역시 창밖의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맞잡은 우리 두 사람의 손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떨림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은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딸을 부축해 소파에 눕혔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시댁 마당에서 느꼈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분노보다 내 딸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곧장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딸의 땀으로 젖은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응. 아무 걱정하지 마. 제 목소리에 딸은 다쳤던 눈을 힘겹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이랑 이제 어떻게 살아?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돈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도 꾹 참았던 눈물이 딸의 그 처절한 물음 앞에서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마음을 진작 헤아려 주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괜찮다. 시댁 가면 다들 잘해주실 거다라며 딸을 떠밀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 스스로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딸은 지쳤는지 제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딸의 얼굴을 보니 갓난아기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했던 내 아기. 그 얼굴 위로 오늘 겪었을 끔찍한 일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내 딸이 눈물 흘리게 두지 않겠다고. 내 딸을 그리고 내 손주를 짓밟으려 한 그들에게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분노는 슬픔을 먹고 자라 어느새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되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머리는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처절하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제 머릿속은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딸의 머리를 소파 쿠션에 눕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비단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딸의 베네 저고리와 첫 돌 반지가 들어있는 제게는 보물과도 같은 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던 손바닥만 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모서리는 달아빠지고 가죽은 빛이 바랜 수첩. 이것은 제가 내 딸 지연이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봉인해 두었던 과거였습니다. 이 수첩을 다시 꺼내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평생 외면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수첩을 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을 여는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내 딸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돈의 그 경멸에 찬 눈빛과 애비 없는 연이라던 악독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망설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래, 평범한 행복은 이미 저들에 의해 깨져버렸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저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성 회장 비서실. 지연이의 친아버지이자 제가 단 한 번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지금은 국내 굴지의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 된 사람. 저는 그와 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그에게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도움 없이 오직 내 힘으로 딸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딸과 나만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내 딸을 짓밟은 자들에게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침착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태성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저 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회장님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산 기록을 확인하는 듯 잠시 타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그의 목소리가 조금은 놀란 듯 하지만 훨씬 더 정중하게 되물었습니다. 강선영님 확인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이사회 주재 중이십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강선영님의 연락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낯설지만 익숙한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아. 그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다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 잊히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 씨, 나나 어떡해? 무슨 일이야? 말해봐. 괜찮아. 천천히 말해.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만삭의 딸에게 천폭이 김장을 시킨 시어머니의 만행, 애비 없는 년이라는 모욕적인 언사, 제가 겪은 모욕, 제 딸이 겪은 고통, 그 모든 것을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처럼 차갑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영아, 그 집 주소, 그리고 그 인간들 이름 관련된 모든 것들 당장 김 비서한테 문자로 보내. 하나도 빠짐없이. 태성 씨, 지연이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감히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당신과 내 딸을 건드린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어야지.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오직 신만이 알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잠든 딸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배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걱정 마라. 이 할미가 내 어미가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너희를 짓밟으려 했던 자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그렇게 다짐하는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잠든 딸의 곁을 뜬 눈으로 지켰습니다. 딸이 작은 뒤척임이라도 보일 때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제 인생을 건 도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그 남자 정태성 회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 모든 것이 내 딸을 향한 칼날이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했지만 그 복수의 끝이 제 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고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올 무렵 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밤새 끙끙 앓은 탓인지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지연아, 일어났어? 몸은 좀 어때? 열은 없는 것 같네. 딸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어젯밤의 일이 떠오른 듯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제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꿈을 꾼 것 같아. 끔찍한 악몽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 악몽이야.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우리 딸 좋아하는 잣죽 쑤어놨어. 그거 먹고 기운 차리자. 응? 우리 아기도 배고플 텐데. 저는 딸을 식탁에 앉히고 정성껏 끓인 잣죽을 내어주었습니다. 딸은 입맛이 없는지 몇 술 뜨지 못했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먹이려 애썼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딸은 무너져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정태성 회장이었습니다. 다 정리했다는 짧고 간결한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했다니 무엇을 정리했다는 말인가?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가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그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침 뉴스를 전하던 TV 화면에 긴급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중견 건설사 대성건설 최종 부도 처리 위기. 대성건설. 그것은 바로 제 사돈의 회사였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앵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젯밤 대성건설의 최대 주주이자 핵심 투자자인 JG그룹이 갑작스럽게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고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여파로 대성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던 대성건설은 결국 오늘 오전 최종 부도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업계에서는 JG그룹의 이러한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JG그룹. 바로 정태성 회장의 회사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정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사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제 마당에서 보았던 그 오만하고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상갓집의 개처럼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서 시어머니는 거의 실신 직전인 듯 주변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꼴 좋다 영감탱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그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기분이 어떠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뉴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댁의 몰락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고급 레스토랑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인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사위놈이 다니던 번듯한 회사는 그가 제출한 학력과 경력이 모두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를 즉시 해고 조치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태성이라는 거대한 힘이 개미 새끼 한 마리를 짓밟는 것은 이토록 간단하고 신속한 일이었습니다. 딸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일말의 통쾌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기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김서방,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방관했던 남자의 비참한 마지막을 똑똑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제발,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 집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생겼어요. 장모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코웃음을 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서방,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보지.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하더니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연이한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제발 멈춰주세요. 저희 아버지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그의 애원에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억하심정? 글쎄, 나는 그저 내 딸에게 애비 없는 년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인간들과는 더 이상 사돈으로 엮이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리고 자네 어머니가 그러셨지? 몸으로라도 떼어야 한다고. 이제부터 당신들 온몸으로 뼈저리게 떼어봐. 다시는 내 딸 이름 입에 담지 말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알아들었으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는 딸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아,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 딸 힘들게 못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폭풍 같은 날이 지나고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집은 외부와 단절된 고요한 섬과 같았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TV 뉴스를 멀리했고 인터넷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딸을 완벽하게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지연이는 제 노력 덕분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강인함 덕분인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고 낮에는 제법 미소를 띠며 뱃속의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 딸은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의 일부를 스스로 마비시켜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저와 지연이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갓 태어날 아기를 위한 흑백 모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평화를 깨뜨리는 날카로운 인터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이의 손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보며 제 심장도 함께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가 보고 올게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사돈 내외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서 있는 김서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마치 길 잃은 유령처럼 처참한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할 듯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그들의 애처롭고 절박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사부인,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가 다 잘못했소. 장모님, 제발요. 지연이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네. 딸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딱딱하게 굳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모비를 떨어뜨리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인터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분노가 소용돌이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손바닥을 통해 딸의 가냘픈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엄마가 처리할게. 넌 여기 가만히 있어. 저런 추한 꼴 더는 보지 않아도 돼. 저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의 모든 감정을 지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죠?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사부인, 우리가 다 잘못했소. 내가 이 늙은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오. 집도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어. 우리 며느리, 우리 지연이 얼굴 보고 용서를 빌게 해주시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 이제 와서 며느리라니. 애비 없는 년이라며 온갖 모욕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며느리라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나서야 자신들이 짓밟았던 존재를 찾는 그 이기심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당신들 입에서 나올 이름이 아니야. 내 딸 이름 더럽히지 마. 그리고 당신들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된 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지. 왜 나한테 와서 하소연이야? 장모님,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제발 지연이한테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장모님. 김서방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정말로 인터폰 카메라 앞에서 질퍽한 빛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거만하게 굴던 자들이 이제는 비에 젖은 생쥐꼴로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통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 역겨움과 혐오감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제 등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딸은 제게서 인터폰 수화기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인터폰 화면 속의 그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당신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당신들이 내뱉은 말, 당신들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데 딸의 목소리에 무릎 꿇고 있던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김서방의 얼굴에는 일말의 희망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지연아, 여보, 나야.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하지만 딸은 그의 애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 당신들한테 용서받을 자격 같은 건 없어. 당신들이 내 뱃속의 아이까지 죽이려 했을 때 당신들과 나의 인연은 이미 끝났어. 그리고 당신 다시 시작하자고. 웃기지 마. 당신은 당신 엄마 뒤에 숨어서 내가 고통받는 걸 방관했어. 당신은 내 남편도 내 아이의 아빠도 될 자격이 없어.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애비 없는 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딸은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함과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가슴 아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자신만의 힘으로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제 저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다녀간 후 우리 집에는 낯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인터폰 소리에 놀라지 않아도 되었고, 문 밖의 작은 소음에도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마치 오래 묵은 상처에 딱지가 떨어진 사람처럼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잠이 들었고 웃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진실의 무게가 여전히 우리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가장 큰 매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안정을 찾아가는 아이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닐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저는 수십 번도 더 제 결심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아이는 알아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또 다른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이상 딸을 제 거짓말 속에 가두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따뜻한 미역국과 갖가지 나물 반찬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 먹는 소리만이 들리는 조용한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뜻한 숭늉을 따라 내밀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에게 꼭 해줄 이야기가 있어. 제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던 탓일까요? 딸은 숭늉 그릇을 내려놓고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 역시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 엄마가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엄마가 너처럼 예뻤던 20살 시절의 이야기야.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제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살 꽃다운 나이에 한 남자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낡은 서점에서 우연히 같은 책을 집어들었던 첫 만남, 비 오는 날 하나의 우산을 나눠 쓰고 걸었던 밤길, 서로의 미래를 그리며 웃음 짓던 수많은 날들, 그리고 그의 집안의 엄청난 반대와 우리 두 사람의 어쩔 수 없었던 이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 집안에서는 고아인 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도망치자고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 사람은 나 같은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높고 넓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 사람 곁을 떠났어.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내가 평생 사진으로만 봤던 그 사람은?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연아. 내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살아계셔. 사진 속의 그분은 엄마가 너를 위해 만들어낸 가짜 아버지였어. 그리고 저는 마지막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게 닥친 모든 일을 하룻밤 사이에 해결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 정태성 회장이야. 그 순간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느끼는 충격과 혼란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평생 너를 속여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온갖 구설과 정쟁에 휘말리며 사는 걸 원치 않았어. 그저 평범하게 남들처럼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내 아버지가 가진 부와 명예가 오히려 너에게는 족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기적인 선택을 했어. 용서해줘, 내 딸. 저는 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가 왜 미안해. 나를 지켜주려고 그랬던 거잖아. 나 하나 키우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지, 왜 나에게 항상 떳떳해야 한다고 가르쳤는지. 고마워, 엄마. 나를 낳아주고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저는 딸의 그 한마디에 모든 서름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진실 앞에서 더 단단하게 뭉치는 치유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 딸이 그리고 곧 태어날 내 손주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그날 이후 우리에게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처음 며칠간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정태성 회장, 아니, 이제는 지연이의 아버지가 된 그는 매일같이 우리 집으로 사람을 보내 딸에게 필요한 온갖 물건들을 보내왔습니다. 최고급 유기농 식자재부터 아기에게 좋다는 값비싼 영양제와 육아용품까지. 하지만 지연이는 그에게 딱 한 가지만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직접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아직은 아버지를 마주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딸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딸을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저는 몇 번이고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을 서성이며 저는 수십 년 전 혼자서 지연이를 낳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던 그 외롭고 무서웠던 시간. 하지만 지금 내 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연락을 받았는지 병원 복도 저편에서 그가 정태성 회장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와 경호원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분만실문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아, 지연이는 우리 딸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분만실 문만 바라보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응애, 응애 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그 순간 저와 그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병실에서 딸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조금 지쳐 보였지만 더없이 행복한 얼굴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낯설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아기와 딸을 번갈아 바라보는 한 남자가 그녀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그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핏줄이라는 강한 이끌림은 그 어떤 어색함도 녹여버렸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들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지연이 역시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처럼 서로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지난 30년간의 외로움과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0일 후, 우리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우리 집 거실에서 소박하지만 그 어떤 잔치보다 의미 있는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삼색 나물과 미역국, 그리고 하얀 백설기 케이크가 전부였지만 그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예쁜 드레스 대신 편안한 원피스 차림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 역시 무거운 회장직을 내려놓고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손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으며 재롱을 피웠습니다. 그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쥐고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녀석, 나를 닮아서 그런지 아주 씩씩하구먼. 눈매는 꼭 선영이 당신을 닮았고 인매는 우리 지연이를 쏙 빼닮았어. 선영아, 그리고 지연아. 정말 고맙다. 내게 이런 행복을 안겨줘서. 평생을 일만 알고 살아온 내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든든한 할아버지가 생겼으니까요. 우리 우주 좋겠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분이라서.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싸움이 비로소 끝이 났음을 느꼈습니다. 내 딸은 더 이상 애비 없는 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를 둔 행복한 딸이자 엄마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새로운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는 아니었지만
우리 네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촛불을 끄는 딸의 얼굴 위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그리고 제품에 안겨 잠든 손주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를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그리고 고맙다, 내 손주야. 너희들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구나. 그렇게 우리의 진짜 행복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그 햇살은 우리 네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보듬으며 우리는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